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70대 남자입니다. 약 40년 전만 하더라도 번듯한 회사에서 나름 승승장구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외동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권해주신 선자리에 나가서 아내를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지금 저희 또래들이라면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내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평생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축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맨손으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던 저희는 부산의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게 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웠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청약통장 하나 없던 저희 부부에게는 더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 저희 부부 사이에는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지금 세대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당시 저희는 연탄으로 겨울을 견뎌야 했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던 날이었죠. 혼자 집에 있던 아내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연탄에 불을 붙이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불을 떼는 곳에 문제가 생긴 건지 연탄가스가 고스란히 방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다행히 주인집에서 눈치를 채고 아내를 응급실로 보내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아내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산부인과로 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딱 6주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얻은 첫 아이가 바로 영준이랍니다. 3.8kg으로 태어난 아들은 저를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임신 초기에 연탄가스로 인해 큰일이 있을 뻔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태산같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었답니다. 비록 일이 많아 늘 야근에 주말도 없이 출근을 해야 했지만 아들과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죠. 물론 첫걸음을 떼는 순간도 아빠라는 말을 처음 한 순간도 제가 놓친 것들은 많았어요. 당연히 아쉬웠죠. 아들이 조금만 천천히 자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우리 가족들의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원동력이었답니다. 시간은 정말 바람같이 흘러 첫애가 4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첫째가 동생을 질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언제 동생을 볼 수 있느냐고 보채기까지 했답니다. 아들은 점점 불러가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매일같이 동생을 부르며 태어나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아들이 5살이 되던 봄, 아내는 어여쁜 딸을 낳았답니다. 무척이나 축복받을 순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에게는 최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났죠.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습하고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영업을 다니면서 사람이 꼭 녹아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내는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난 딸아이와 함께 유치원으로 아들을 마중을 나갔다고 했어요.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냐고 중얼거리면서 종종 걸음으로 유치원에 도착한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들어가 아이를 직접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고 했죠.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들에게 아들에 대해 물었지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그 누구도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준이를 못 보셨다뇨. 유치원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세요? 분명 집에 갈 시간이라서 가방 챙겨주고 나가자고 줄까지 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혹시 유치원 차를 탄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차를 타고 집에 온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내는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분명 차에 탔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진정시켰죠. 하지만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온 차 속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했던 선생님도 저희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요. 그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회사로 전해졌죠.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장난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아들이 사라졌다뇨. 그것도 유치원에서 말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회사를 빠져나와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북적거리더군요. 저는 유치원 원장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내 아들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은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멀리까지 가진 못했을 거라고 말하며 아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으니 금방 소식이 올 것이라고 저를 다독였죠. 하지만 온몸을 휘감는 불편한 감각에 경찰의 말이 제 귀에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어요. 1분 1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 아내와 울다 지쳐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던 저는 부디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믿지 않았던 온갖 신들을 불러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찰들은 단순 실종을 넘어 유괴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이 1차 조사 대상이 되었죠.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는 아들이 유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다시 의식을 잃었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경찰을 붙들고 제발 아들을 찾아달라고 빌었고 경찰은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일주일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괴냐 실종이냐 당시에 정말 말이 많았죠. 실종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사라진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유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추가 연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들과 관련된 소식이 처음 들린 건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유치원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 아들의 가방이 발견되었죠.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디든 CCTV가 있어서 추적이 쉽겠지만 당시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라서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볼 수가 없었죠. 제 손에 있던 단서라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유치원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아들을 찾는 경찰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경찰을 찾아갔지만 늘 사람이 바뀌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손 놓고 경찰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그날 이후 말수가 줄어든 아내와 어린 딸을 친정에 맡겨두고 저는 트럭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찾기는커녕 그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아들을 포기하고 남은 가족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저더러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저와 아내를 기다리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저는 트럭에 아들을 찾는 전단지를 싣고 다니면서 배달을 완료하고 나면 도시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가끔 아들을 본 것 같다고 전화라도 오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이틀을 꼬박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실패였습니다. 아들과 닮은 사람이면 다행이지 전혀 생뚱맞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었죠. 장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전화 안 해나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아들에 관련된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죠. 아내는 둘째 딸아이마저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유치원은 물론 학교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곁에 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죠. 집에서 공부시켜도 충분해. 학교를 꼭 보낼 필요가 있어? 그러다 우리 영준이처럼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난 절대로 학교 못 보내. 학교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이야.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매일 데리러 가면 되잖아. 학교를 다녀야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평생 끼고 살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우리 딸 절대로 밖으로 안 보내. 아내는 죽어도 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딸아이의 등교를 거절했지만 결국 저와 장모님의 설득에 양보하고 말았죠. 대신 매일 학교로 딸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더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아내가 너무 아플 때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오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와 아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았던 것 같았어요. 매일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가는 엄마가 부담스럽고 싫었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어린 마음에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 텐데도 그런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에는 늘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는 잠든 아내를 두고 딸아이와 밖으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물었죠. 엄마가 많이 귀찮지?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주말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괜찮아.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고 매일 학교로 데리러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집에 올 때마다 엄마가 문방구에서 뽑기 하나씩 해주는 거 아빠 모르지? 나 그거 시리즈 다 모았다. 딸아이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씩씩하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오빠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 언젠가는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못난 부모 만나서 딸아이가 남들보다 너무 빨리 커버린 것은 아닐까. 딸아이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이 20년이 넘어서자 저는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녔지만 머리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사라진 그때 생사가 결정되었을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 아빠잖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빠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나는 절대 안 믿어. 우리 영준이 분명 살아있어, 분명.
아내의 단호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트럭 운전으로 전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 운전을 시작했죠. 저희 택시 뒷좌석에는 아들을 찾는다는 전단지들을 코팅해서 달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에 관한 제보를 해준다면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문구도 넣었고요. 그게 독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아들이라고 우기는 사기꾼들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아내는 혹시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기대했지만 늘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죠. 한 번은 정말 아들을 닮은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영준이라고 하더군요. 외모만 봐서는 정말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대를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아들은 아니었죠. 거짓임이 밝혀지자 안면을 싹 바꾼 남자는 아내와 제게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일로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알아누웠어야만 했죠.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는 저는 제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경찰을 하겠다는 딸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사실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라서 우리들 몰래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차를 통과했다고 자신있게 말했죠. 경찰이라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너마저 잘못되면 못 살아.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내의 말에도 딸아이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물었죠. 혹시나 오빠를 찾는 것 때문이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경찰이 되어서 오빠를 찾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어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아내와 저의 반대에도 딸아이는 자신 있다고 저희 부부를 설득했죠. 결국 마지막까지 반대를 외치던 아내마저도 딸아이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30년이 되었을 때 딸아이는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며 남자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참 반듯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딸아이에 이어 사위마저도 경찰이냐며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사위의 손을 붙들고 우리 가족의 아픈 과거에 대해 이야기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오빠를 찾고 있고 꼭 찾을 생각이라고 말이죠. 저도 도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분명 형님은 살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우리 딸 사라진 오빠 찾는다고 정신 팔린 부모 아래서 정말 사고 한 번 친 적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준 고마운 아이라네.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제 말에 고개를 돌리고 있던 아내도 결국은 눈물을 떨구며 딸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넸어요. 늘 햇살 같기만 하던 딸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결국 아들이 사라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는 딸아이가 제게 장기 실종자 유전자 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시켜두면 장기 실종자들 속에서 아들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희 부부는 딸아이의 안내대로 바로 등록을 하러 갔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식과 만났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희는 혹시 우리도 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날이 오더군요. 코로나로 연말에도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송년회니 신년회니 하면서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그랬던 적이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는데 일찍 들어갈까 고민하던 찰나 멀리서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죠. 술이 꽤나 많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앞에 가던 택시들은 그런 손님을 무시하고 지나치더군요. 술에 취한 손님들 대부분은 진상이 많았고 심한 날에는 차 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세탁비가 더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많았답니다. 저 역시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식별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딱 저희 아들 나이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택시 운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들 또래의 손님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행복 아파트 갑시다. 저는 오랜만에 듣는 아파트 이름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4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유치원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였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가족들은 그 동네를 떠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저는 꽤 먼 거리를 부르는 남자를 싣고 부지런히 겨울밤을 달렸죠. 조수석에 앉은 손님은 술에 취해 행패라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얌전했어요. 잠이 든 것 같았죠. 저는 히터를 손님이 앉은 방향으로 틀어주고는 편하게 잠들라고 좌석을 살짝 눕혀주기까지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40분을 달린 저는 곧 행복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이름은 달랐지만 유치원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날따라 40년 전 아들을 찾아 주변을 하염없이 돌아다녔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고는 조심스럽게 손님을 깨웠습니다. 몇 번을 흔들어도 미동도 없이 잠든 손님을 조금 큰 소리로 부르자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35,400원입니다. 손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군요. 저는 행복 아파트로 가자고 하셔서 왔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손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자기가 언제 여기로 오자고 했냐고 제게 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술에 취해 자신이 갈 곳을 잘못 이야기했다는 말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황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손님이야 많이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다짜고짜 요구를 시작해서 화를 내는 소리를 듣자니 괜히 이 손님을 태웠나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남자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로 오자고 했다고? 무슨 개소리야. 내가 여기를 왜 오자고 해? 손님께서 분명 차에 타시자마자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을 때 행복 아파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여기로 오자고 했다고? 내가?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새끼 택시비 왕창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자식벌되는 남자의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가 나오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저는 분명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왔으니 택시비를 주고는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더 기분이 상한 것인지 남자는 정색을 하고는 제 멱살을 잡고는 어딜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무슨 아파트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곳을 내가 오자고 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놓친 애가 지금 누굴 벗겨먹으려고. 이 새끼야, 내가 너 오늘 콩밥 먹일 거야. 가자, 경찰서 가자고. 제가 나이는 70대지만
아들을 찾아다닌다고 트럭 운전을 길게 한 덕분에 힘이 좋은 편이라 손님이 쥐고 흔드는 것이 제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질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의 손을 비틀어 풀고는 택시비 당장 내놓고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자의 귀에는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 이 새끼가 힘 좀 쓰는가 본데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어? 남자는 거침없이 제게 주먹을 날렸습니다만 만취한 상태로 내지르는 주먹 따위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남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몇 번이나 더 주먹을 뻗었고 이리저리 피하던 저도 결국 얼굴을 세게 맞고 말았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경찰차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더군요. 알고 보니 택시 안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본 동네 주민이 경찰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경찰은 술 취한 남자를 끌어냈지만 남자는 더 심하게 날뛰기만 할 뿐 소용이 없었죠. 경찰은 저에게 함께 서로 가서 조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딸아이가 있는 곳이었어요. 경찰서로 들어가자 연락을 받은 것인지 딸아이가 바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는 정색을 하고는 남자를 노려보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남자의 얼굴을 노려보는 딸아이를 점잖게 타이르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딸아이는 엄청 속상한 얼굴이었죠. 아니, 술에 취했으면 곱게 집에 들어갈 것이지. 진짜 택시 운전기사는 왜 때리는데? 잘못 피해서 맞은 거야.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그나저나 조서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릴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진짜 병원에 안 가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별것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뒤편 의자에 길게 뻗어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날뛸 때는 언제고 경찰서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수년 양이 되어서는 꾸벅꾸벅 졸더니 결국은 아예 누워버렸더군요. 한참 조서를 작성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남자에게로 다가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시비가 붙은 분이 누구냐고 경찰에게 묻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가와서는 대뜸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랑 남편한테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제가 치료비 드릴게요. 제발 고소는 좀 봐주세요. 저는 딱히 고소할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이런 제 결정에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한 발을 빼고는 있었지만 저는 사정이 다들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조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딸아이는 마침 자신도 퇴근이라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막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한 경찰관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예전에 실종자 찾기 유전자 등록하셨던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혹시 우리 아들을 찾았나요? 경찰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에 저는 눈앞에 경찰의 팔을 붙들고는 우리 아들을 찾았다는 말이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답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당황하며 딸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딸아이는 제게 조금만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죠. 나중에 확인을 하고 보니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더라고요. 손톱이 그리 길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바로 만날 수 있나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속사포처럼 빨라지는 제 말에 딸아이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은 온통 제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입에 집중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의 입이 열리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제 시선에 헛기침을 하던 경찰은 이런 일은 또 처음 본다고 하면서
남자가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오셨던 저 남자분이 유전자 정보상으로는 아드님이 확실합니다.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달려가듯 빠른 걸음으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술이 조금씩 깨는지 남자의 눈빛이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가온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남자는 방금 자신이 제게 한 행동이 생각났는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말도 없이 남자의 앞에 주저앉아 남자의 바지를 걷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변태야? 왜 남의 다리를 봐? 남자가 기겁을 하며 저를 밀쳤지만 저는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며 왼쪽 다리 복숭아뼈 부근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곳에 점이 3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라 사기꾼을 잡아내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죠. 반신반의하면서 걷어본 다리에는 선명하게 3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았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앞의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영준아, 내 아들 살아있을 줄 알았어. 죽을 리가 없지. 아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이명철이지 영준이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저를 밀쳐내려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에게 아니라고 내 아들이 분명하다는 말과 함께 진짜 이름이 영준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면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아버지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뒷걸음을 치더니 경찰에게 미친 사람을 당장 잡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참담하다는 기분이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싶었죠. 이명철 씨, 저번에 실종자 유전자 등록하셨죠? 그 결과입니다. 여기 계신 택시 운전기사분 이명철 씨 친부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유전자 등록은 혹시나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자꾸 집을 나가셔서 위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미리 등록했을 뿐이에요. 갑자기 이 택시 운전기사분이 왜 제 아버지란 말씀이세요? 그런 건 저희도 알 길이 없죠. 저희 측 자료에 의하면 이명철 씨는 이분의 아드님이 확실합니다. 여기 결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는 확실히 저와 남자가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는 결과지와 함께 제 얼굴을 바라보았죠. 밝은 곳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니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 보이더군요. 비록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아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눈썹 근처에 생긴 희미한 흉터도 그대로였고 무엇보다도 귓볼의 모양이 딱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천천히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를 잃어버렸는지, 그동안 너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믿지를 않았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 아니십니다. 어르신, 제가 아까 술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던 건 정말 죄송하지만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해도 됩니까? 제가 어떻게 어르신 아들이란 말입니까?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겁니다. 유전자 결과도 그렇지만 복숭아뼈 위에 점 3개, 그것도 우리 아들의 특징이었어. 정말 넌 내 아들이 맞단 말이다. 여기 너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들이야. 이것 좀 보라고. 저는 아들에게 늘 가지고 다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더군요. 함께 있던 여자도 눈을 크게 뜨고는 아들과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여자는 시댁에서 봤던 앨범 속 아이의 얼굴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확실히 제 아들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당장이라도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우선은 아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실제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제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외면했지만 여자가 따로 챙기더군요.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만났는데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단 마음이 가득했지만 꾹 눌러 담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찾은 아들인데 그냥 두고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제게 원망 섞인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봐야겠다고 하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고 부모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라니, 내가 엄마고 당신이 아빠인데 우리 영준이가 누구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가 부모잖아, 아니야? 우리를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 거기다 지금 이 일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DNA는 거짓말 안 한다며. 유전자 결과가 우리 아들이잖아. 거기다 다리에 점 3개. 당신이 그것도 확인했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 확실하잖아. 이해할 수 없다는 아내의 반응에 저 역시도 공감했지만 우리가 없는 시간 동안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무턱대고 내가 네 부모라고 우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는 눈치였어요. 물론 저 역시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저는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아들 내외에게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죠.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들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긴장이 되는지 냉수를 몇 번이나 들이켰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손이 땀으로 흥건했죠. 아내의 눈은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속 시간을 5분 정도 남겨두고 경찰서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뛰쳐나가서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는 자리에 앉혔지만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는 얼굴을 한참 뜯어보더니 우리 아들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어젯밤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놀랐을 일이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며느리는 말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처음에만 잠깐 저를 보는가 싶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혹시 부모님을 뵐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셔서 만난다고 하셔도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혹시 부모님 사진을 볼 수 있을까? 아들이 망설이자 며느리가 가족끼리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최근 것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전까지 말이죠.
사진을 살펴보던 아내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는 사람? 친척? 저희 어머니십니다. 왜 그러세요? 아내는 숨을 쉬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입을 틀어막고는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지만 아내의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떨던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영준이 유치원 옆반 담임이었어. 당신 기억 안 나? 그날 집에 가는 줄에 영준이가 서 있었다고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 세상에,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 우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얼굴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가슴을 몇 번이나 내리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물었어. 정말 우리 아들을 봤냐고. 그 여자가 그랬단 말이야. 분명 줄 서 있는 모습 봤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당시 유치원에서 일하던 사람 전부가 제 1용의자나 다름없었는데 저는 어떻게 그 여자가 잡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경찰에서 수색 인원을 최대로 동원해서 찾아다녔고 동네에서도 난리가 나서는 이웃분들이 나서서 순찰을 돌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 여자가 의심조차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혹시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은 사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다쳤다고만 들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 댁에서 지냈어야 했는데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셔서 함께 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고 해봤자 그 언저리 뿐이고요. 저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왜 아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이미 지역을 벗어난 상황인데 아무리 주변을 뒤진다고 해서 밝혀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와 아내는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만들었던 수많은 전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얼굴이 바뀔 것인지 도움을 요청해서 해마다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전국에 다니며 뿌렸습니다. 아들은 전단지 속에서 해마다 나이를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뚫어져 바라보더니 몇 번이고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닮았다고 중얼거렸죠. 어린 시절 사진이 그럼 하나도 없을 텐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이사 다니다가 앨범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장이긴 해도 사진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아들이 보여주는 앨범에 있는 사진은 유치원에서 찍어준 것 뿐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 아들을 유괴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를 빼돌릴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말이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얼굴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가더군요. 믿었던 부모가 사실은 유괴범일지 모른다는데 어느 누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됐고요. DNA 결과대로 두 분이 제 부모님이 확실하겠죠. 하지만 제게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말이죠. 아들의 말에 아내는 눈에 띄게 실망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에 반면 저는 4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며칠을 더 못 기다리겠는가 싶은 마음에 정리가 끝나면 전화하라고 말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디디면서 몇 번이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요.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간간히 소식을 전해주어서 아내도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며느리마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아내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 역시도 불안했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아들은 저만 따로 만나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얼굴이 그새 많이 야위었더군요. 아들은 요양병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 여자를 향해 어머니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내심 불편하더군요. 아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것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유언장이라고 넘겨주셨거든요. 아들은 제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꽤 오래전에 써둔 것 같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편지에는 우리 영준이가 왜 다른 이름으로 삶을 살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그 여자는 꼭 우리 아들일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한 줄을 읽고 나니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가 온갖 말들을 적어두었지만 내용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다. 처음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내게 소중한 생명을 주고는 다시 가져가 버렸다.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시 가져갔단 말인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그러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게서 빼앗아간 기회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그냥 누구든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될 뿐.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해졌다. 편지에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추신으로 예전 살던 곳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편지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40년간 아들을 잃고 심장에 남은 것이라고는 상처뿐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 아플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고개 숙인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지금까지의 그 어떤 순간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괴범을 부모로 알고 지내온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저는 어렵게 입을 열고 정말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들 어떤 분들이셨어? 좋은 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으실 정도였고요. 늘 저의 좋은 점만 봐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사춘기로 제가 중학교 때 좀 엇나간 시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밤마다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2년 동안 정말 사고 많이 쳤는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여자와 아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살게 만든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었죠. 순간 집에서 언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공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했어요. 너무 늦어서 기초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새벽까지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셨죠. 덕분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바짝 마른 입안을 생수로 축이고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릴 때 정말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힘든 줄도 모르고 공만 가지고 놀았어, 넌. 스포츠 신문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엇나가던 것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운동도 못하게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은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죠. 잠시 아들과 저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어렵게 입을 떼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더듬고 더듬었는데 두 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다 어른들 탓이지. 너를 지키지 못한 우리 탓. 자기 아프다고 너를 우리에게서 데려간 그 여자 탓. 네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깨 펴고 앉아.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의 대화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섰는데 그냥 이렇게 아들과 헤어지면 또 못 만나는 것은 아닐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아들에게 먼저 가보라고 말하고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나 한숨도 나왔고요. 주말에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번에 보셨겠지만 아내도 정식으로 소개 인사시키고 싶고 제가 딸만 셋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애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저는 잠긴 목소리로 부디 주말에 집에 와주기를 바란다고 겨우 말했습니다. 네 여동생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도. 네가 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아들을 당겨 품에 가득 안아주고는 꼭 주말에 다시 보자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과 아들은 40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집에 오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럽게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40년을 어떻게 단번에 채울 수 있어. 천천히. 좋아하는 것은 뭔지, 싫어하는 것은 뭔지 하나씩 알아가야지.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자. 우리 아들을 40년이나 기다렸잖아. 그런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안 그래? 맞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아내는 제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어릴 때 잘 먹었던 것을 바탕으로 상이 부러지게 차려냈답니다. 다행히 아들뿐만 아니라 손녀들의 입맛에도 잘 맞았는지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지요. 이렇게 시작한 가족 모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캠핑을 갈 정도로 많이 친해졌죠. 아들 내외와 우리 가족들 사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며느리의 공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며느리는 추억을 한가득 공유해 주었답니다. 연애사는 물론이고 아들이 방황한다고 사고치던 시절까지 말이죠. 며느리는 우리가 모르던 시절의 아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도와주었죠.
거기다 귀여운 우리 공주님들은 또 어떻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한 번씩 그 여자를 떠올립니다. 우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았던 사람. 아들의 말에 의하면 임종 직전 친부모를 만났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잘됐다라는 말만 남겼다고 했죠. 이후 저는 그 여자의 납골당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 앞에서 저는 원망 섞인 말도 분노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그 여자가 훔쳐간 시간이었죠. 납골당에 오기까지는 가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그 말들이 쏙 들어가더군요. 한참 서 있던 저는 그저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준 것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